많은 사람들의 역사에 대한 지식은 잘 기억하고 있는 극히 일부 사건이나 단편들을 모아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널리 알려진 사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폼페이의 멸망인데요. 약 2000년 전 베수비오 화산에 재에 묻혀버린 이 도시의 비극은 역사서와 교과서, 회화, 서적, 영화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이 멸망한 고대 로마 도시의 유적지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방문객 수를 자랑하는 유적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최근에 들어서야 폼페이의 멸망에 관한 많은 지식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거나 혹은 정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고대 이집트 미라 연구에서 예상치 못한 DNA 결과가 나온 것처럼 폼페이에 대한 우리의 이해 역시 아주 최근에 와서야 근본부터 다시 검토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 계기가 된 것은 2023년에 폼페이 연구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기법이 도입된 것이었습니다. 토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폼페이 멸망의 간단한 역사. 지금에 와서는 폼페이는 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상징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기 1세기 당시 이 도시는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 근교 베수비오 산기슭에 자리 잡은 번성한 휴양도시였죠. 당시 기준으로 약 2만 명의 인구를 가진 이 도시는 거의 대도시라고 불릴 만한 규모였으며 극장 2곳과 검투사 경기장, 여러 개의 신전, 공중 목욕탕, 25곳이 넘는 술집, 그리고 루파나르라고 불리는 매춘시설까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도시를 내려다보는 효화산 베수비오의 경사면에는 포도밭이 넓게 펼쳐져 있었고 아름다운 정원에는 꽃들이 만발해 있었죠. 끔찍한 비극의 전조 같은 것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도시가 멸망하기 17년 전인 서기 62년에는 대지진이 발생해 많은 건축물이 붕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기록으로 남겨졌지만 인근의 화산과 연결지어 생각되지는 않았고 곧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샘물이 마르는 현상이나 땅속에서 들려오는 기묘한 굉음, 그리고 화구에서의 소규모 화산재 분출 같은 다른 파국의 징후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화산은 인간들의 그런 무관심을 결코 그냥 넘길 생각이 없었죠. 소플리니우스의 서간에 근거해 지금까지는 서기 79년 8월 24일이 분화일로 여겨져 왔지만 최근의 고고학적 증거는 실제로는 같은 해 10월에 일어났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화구에서는 마치 샴페인병의 입구에서 코르크 마개가 튀어오르듯이 거대한 분출이 일어났습니다. 다만 샴페인 대신 화산재와 직경 2에서 3cm의 부석 조각을 포함한 고온의 가스 구름이 약 30km 상공까지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폼페이와 인근 도시인 헤르쿨라네움, 스타비아이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분화는 정오 무렵 시작되어 하루 이상 계속되었습니다. 첫날 저녁이 될 때쯤에는 이미 폼페이는 4에서 6m 두께의 화산재에 묻혀 있었죠. 산에 더 가까이 위치해 있던 헤르쿨라네움은 훨씬 더 큰 피해를 입어 무려 20m에 달하는 화산재층에 삼켜졌습니다. 분화의 첫 단계에서 치명적인 돌과 부석의 비를 맞은 뒤에도 도시에 남아있던 주민들은 집 안으로 숨어들어 문을 걸어 잠그고 버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치명적인 판단 실수였습니다. 부석과 화산재의 비가 쏟아진 뒤 섭씨 300도에서 500도에 달하는 화쇄류가 시속 100km라는 무시무시한 속도로 밀려와 도시를 덮쳤습니다. 아주 대략적인 추산만으로도 이 하루 동안 최소 2,000명의 폼페이 시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실제로 고고학자들은 유적지에서 약 1,009에서 1,500구에 이르는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번영하던 도시와 이처럼 많은 인명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사실은 로마인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분화 직후 로마 황제 티투스가 조직한 첫 번째 구조작전은 그대로 마지막 작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최대 6m 두께의 화산재 아래에서는 이미 폐허조차 보이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이죠. 그 이후 한동안 이곳으로 발길을 옮긴 이들은
소수의 생존자들과 당연하게도 묻혀버린 재산을 파내려는 약탈자들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이 지역에는 다시 사람들이 거주하기 시작했고 묻힌 도시의 정확한 위치를 기억하는 사람은 더 이상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고대 유적에 대한 관심 자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묻혀있던 도시의 존재가 처음 다시 떠올려진 것은 1599년 건축가 도메니코 폰타나가 수로를 건설하던 중 땅속에서 선명한 프레스코 화가 그려진 벽을 우연히 발견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대 사람들 모두 그 가치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 고대 건축물들은 그저 흔한 폐허로 여겨져 다시 흙 속에 묻혀버리고 말았죠. 이 장소가 본격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은 유럽이 고대 문화를 재발견하던 18세기 계몽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였습니다. 1748년 나폴리 왕 카를로 부르봉의 명령으로 이곳에서 처음으로 체계적인 발굴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초기에는 학술 조사라기보다는 보물찾기에 가까웠지만 점차 연구는 제대로 된 방향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전환점이 찾아온 것은 1860년대 고고학자 주세페 피오렐리가 혁신적인 방법을 제안했을 때였습니다. 그는 화산재 층 속에 빈 공간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분해된 시신이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빈 공간에 석고를 흘려넣는 방법을 떠올렸고 이를 통해 사람들의 마지막 순간을 그대로 재현한 정밀한 형태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폼페이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운명이 새겨진 비극적으로 시간이 멈춘 도시가 된 것입니다. 컴퓨터 단층 촬영과 인공지능. 불과 최근까지도 폼페이 연구에는 발굴과 실험실 분석, 유물의 수작업 복원, 그리고 상세한 기록 작성과 같은 전통적인 고고학적 방법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마치 복잡한 퍼즐 조각을 맞추듯 모자이크나 벽화의 파편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이어붙이는 그 익숙한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하지만 많은 경우 파편의 손상이나 중요한 부분의 결손으로 인해 복원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과거의 파편에 관한 모든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고 여기에 더해 건축과 토목, 인체 구조, 그리고 물리적, 화학적 과정에 관한 테라바이트급 정보까지 입력되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아무리 천재적인 인간이라 해도 이처럼 방대한 정보의 바다 가운데 단 100만 분의 1조차 처리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 입력은 어디까지나 시작에 불과했죠. 그 다음 단계로 진행된 것은 정보 요소들 사이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학습이었습니다. 이런 기계 학습의 대표적인 예로 자주 언급되는 것이 방대한 이미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컴퓨터가 고양이와 개를 구별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그 난이도를 10의 1000제곱배로 끌어올린다고 생각해보면 인공지능의 학습이 어떤 것인지 어느 정도 감이 올 것입니다. 폼페이 연구에 인공지능을 적용하려는 시도 자체는 21세기 초부터 존재해왔지만 본격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2023년에 들어서면서부터입니다. 예를 들어 그 해에는 폼페이 연구에 리페어 프로젝트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국제 프로젝트는 최첨단 로봇 기술과 자동 이미지 처리 알고리즘을 결합해 사라진 파편의 재구성을 목표로 했습니다. 즉, 인공지능이 어떤 파편들끼리 같은 대상에 속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로봇이 실제 작업을 수행한 것입니다. 로봇은 수천 개에 이르는 파편을 분류하고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들어올리며 그것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지를 검증했습니다. 말하자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속도와 정밀도를 갖춘 고고학자 로봇이 탄생한 셈이었죠. 이처럼 최신 기술의 도입은 놀라운 발견의 연쇄를 불러왔고 폼페이의 생활과 멸망에 대한 기존의 수많은 견해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 주요 성과로는 고문서 해독, 희생자 유해의 완전한 복원, 도시 건축의 재현, 당시 사회 환경의 복원, 그리고 도시 경관의 디지털 재구성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폼페이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목숨을 잃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최신 컴퓨터 단층 촬영 기술 덕분에 석고상을 파괴하지 않고도 내부에 있는 뼈를 조사할 수 있게 되었죠. 그 결과 드러난 장면은 너무나도 참혹해서 특히 충격적인 세부 내용을 공개해야 하는지를 두고 학계에서 윤리적 논쟁이 벌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중 일부는
분명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소실된 문서의 해독. 겉보기에는 손쓸 방법이 없을 정도로 훼손된 사본의 텍스트를 복원하려는 이 시도는 다른 충격적인 발견들에 비하면 다소 수수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인공지능이 가져온 가장 중요한 성과 가운데 하나죠. 폼페이와 인접한 헤르쿨라네움에서 발견된 수백 개의 파피루스 두루마리는 오랜 세월 동안 복원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그것들은 약 2000년 동안 뜨거운 화산재 아래에 묻혀 있었고 조금만 건드려도 산산이 부서져 버리기 때문에 두루마리를 펼쳐 내용을 읽는 일은 연구자들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과 최첨단 단층 촬영 기술을 결합함으로써 두루마리를 펼치지 않고도 말 그대로 그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복원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단층 촬영과 X선을 이용해 파피루스 내부의 층 구조를 3차원 이미지로 확보한 뒤 그 다음 단계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분석에 참여합니다.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분석해 파피루스의 어느 부분에 잉크가 남아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글자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식별해냅니다. 이 두 단계의 방식 덕분에 문장의 일정한 덩어리를 실제로 읽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Unbelievable! 이 획기적인 기술을 통해 당시의 문화와 고대 로마인의 사고방식, 생활 양식, 나아가 사회 구조에 이르기까지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있죠. 의외로 건강한 치아. 그렇다 하더라도 현상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고고학자들과는 달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역시 가장 인상적이고 자극적인 발견입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것은 폼페이 주민들의 치아가 놀라울 정도로 양호한 상태였다는 점이죠. 연구자들이 처음으로 어느 한 유해의 치아 분석 결과를 확인했을 때 그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치아는 너무나도 완벽한 상태여서 마치 현대 치약 광고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다른 유해들을 조사해보아도 대부분 비슷하게 건강한 치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우리는 오랫동안 고대 로마인들이 신체는 현대인보다 더 튼튼했을지 몰라도 치아만큼은 모두 엉망이었을 것이라고 믿어왔고 유명 영화에서 검투사들이 할리우드 스마일을 보여주는 장면을 시대 고증 오류라고 비판하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화제성은 다소 과장된 면이 있었고 폼페이 주민들의 치아를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 처음 인상만큼 밝은 결과만은 아니었는데요. 많은 주민들의 턱에서는 농양이나 잇몸염증 그리고 중년기에 치아를 발치한 흔적까지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치 발생이 현대인과 비교해도 분명히 적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죠. 치아의 상태에 영향을 준 요인은 환경과 식단 이 두 가지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첫째로 베수비오산 주변의 물에는 불소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건강에 해를 끼칠 정도는 아니었지만 다소 높은 불소 함량이 치아의 범랑질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로 폼페이 주민들은 충치의 주요 원인이 되는 당분을 거의 섭취하지 않았죠. 애초에 1세기 유럽에서는 설탕 자체가 거의 소비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폼페이 사람들은 생선과 신선한 채소를 많이 포함한 이른바 지중해식 식단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주요 식단은 곡물과 콩류, 채소, 올리브유, 그리고 생선이었죠. 이러한 식사는 치아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신체 전반의 건강을 지키는 데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어머니와 딸의 포옹. 많은 경우 DNA 분석과 고락적 연구, 그리고 인공지능의 광범위한 활용을 통해 연구자들은 당시 사건에 대한 인식을 크게 수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평가는 때로 사람들에게 익숙하고 감정적으로 의미가 컸던 해석을 무너뜨리기도 했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유명한 어머니와 딸의 포옹이라고 불려온 장면입니다. 베수비오 화산의 재 속에 영원히 갇힌 인물들 가운데에서도 특히 유명한 서로를 끌어안은 채 누워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두 구의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앞둔 딸과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서로를 껴안은 장면이라고 생각해왔죠. 하지만 최근 이루어진 분석 결과는 이 비극적인 이야기의 이미지와 그 배경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냉정한 현대 분석이 밝혀낸 사실은 영원히 서로를 끌어안은 채 굳어버린 그 두 사람 가운데 적어도 한 명이 남성이었다는 점입니다. DNA 분석 결과 두 사람 사이에는 혈연 관계가 전혀 없다는 사실도 드러났죠.
이제 와서는 그들이 생전에 어떤 관계였는지, 친구였는지 연인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지인에 불과했는지는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죽는 순간까지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지키려는 듯한 모습으로 알려진 그 유명한 임산부의 형상에 대한 분석 결과 역시 일부 연구자들을 실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영원히 굳어버린 이 상 역시 높은 확률로 남성이며 죽음의 순간 다가오는 자연의 위력에 대비해 몸을 웅크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던 또 하나의 감동적인 이야기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본래 누군가의 생명의 가치를 서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비논리적이고 냉혹한 일이지만 여기서는 그 논의에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발견은 얼핏 보면 희망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산부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 비극적인 죽음 역시 없었던 셈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안도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이 발견에 실망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에게 더 중요했던 것은 그 모습 속에서 스스로가 발견해낸 이미지였고 고통과 후회의 감정에 몰입할 수 있는 이유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란 참 그런 존재인가 봐요. 폼페이 주민들의 사이는 무엇이었을까? CT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을 포함한 최신 연구 방법은 이 중요한 질문에도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폼페이 주민들의 대부분은 질식으로 사망했다는 설이 정설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물론 거리에서 돌과 부석의 비를 맞아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으로 여겨졌지만 대다수는 건물 안으로 피신한 뒤 수미터에 달하는 화산재 아래에서 질식사한 것으로 생각되어 왔죠. 그러나 최신 연구는 실제 죽음이 그보다 훨씬 더 끔찍한 것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쇄류와 그에 동반된 가스의 온도는 섭씨 300도에서 500도에 이르고 있었죠. 고온의 가스는 건물의 모든 틈새로 스며들었고요. 문을 닫아도 그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사이는 그동안 생각되어 왔던 것처럼 서서히 진행되는 질식이 아니라 열 충격과 고온 가스로 인한 호흡기의 순간적인 파괴였습니다. 이는 또한 유해들이 보여주는 특징적인 자세를 설명해주며 경우에 따라서는 기묘하고 의미심장하게까지 보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자위하는 남자라고 불리는 유명한 석고상이 있습니다. 세상이 불과 재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목격하고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시원하게 한 발 빼기로 했다는 식의 해석이 널리 퍼져 있었죠.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자세는 극도의 고온에 노출될 때 나타나는 복서 자세라고 불리는 현상에 의해 생긴 것입니다. 근육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팔다리는 구부러지고 손은 주먹 형태로 굳어집니다. 즉, 이 경우 손의 위치는 단순한 생리적 반응의 결과일 뿐 의도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서 두부 외상이나 사지 골절도 확인되었죠. 특히 팔 골절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팔을 앞으로 들어 올려 열이나 무너져 내리는 벽과 천장의 파편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분출물의 무게 때문에 폼페이 건물들 가운데 많은 지붕이 짓눌려 붕괴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데이터에 의해 일부 두개골에서 보이는 열의 영향에 대한 해석도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화재로 인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끔찍한 현상이었죠. 최신 연구에 따르면 두개골의 특징적인 흑화는 열 충격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뇌 내부 조직이 폭발적으로 증발한 결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극단적인 고온의 영향에 관한 유사한 논의는 인접한 헤르쿨라네움 유해 연구에서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폼페이 사람들의 죽음에 관한 문제는 또 하나의 고정관념이 무너지는 과정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죠. 그것은 도망치지 못한 사람들, 즉 노인이나 노예, 병자들이 주로 희생되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뼈의 디지털 분석을 통해 이 통설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현재의 데이터에 따르면 희생자 가운데 가장 많은 연령대는 20세에서 40세였습니다. 또한 10대 청소년도 많았으며 어린이는 약 15%에서 20%를 차지하고 있었죠. 반면 노인의 비율은 비교적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난 전체의 양상이 다시 그려지게 되었죠. 노인의 수가 적은 이유로는 그들이 더 신중하고 불길한 징후를 정확히 읽어내어 자신의 운이나 힘에 의존하지 않고 분화 이전에 미리 대피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요? 설득하지 못했던 걸까요?
그렇다 해도 보다 현실적인 다른 설명도 존재합니다. 폼페이에는 원래 노인의 수가 적었고 20세에서 40세 사이의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대에는 오늘날보다 노인의 비율이 훨씬 낮았고 많은 사람들이 노년까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재난은 갑작스럽고 혼란 속에서 발생하여 체계적인 대피를 할 여유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그 끔찍한 사건의 모든 것이 밝혀졌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폼페이는 아직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새로운 기술을 통해 이미 잘 알려졌다고 여겨졌던 이 재난에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